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부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한문도 교수님을 모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채널이나 영상을 통해서 교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뭐 저도 최근에 부동산 소위 전문가라는 분들을 만나 뵙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듣고 이렇게 했는데 부동산 현상에 대해서 질문 드리기 전에 혹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교수님처럼 이렇게 네. 학계에서 부동산을 바라보시는 분들과 아니면 업계, 현업에 종사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차이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한번 주의해서 봐라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 건설 회사하고 예. 이 부동산 시장은 아주 밀접하지 않습니까? 관계가. 네네. 그래서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은 네. 당연히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네네. 보는 방향이 있고요. 일단 이제 학자분들도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분류가 됐죠.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건설 회사 네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무슨 심사위원을 맡는다는 이러면 네네. 이제 다 연결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아는 사이에 이렇게 뭐 못한다고 예. 이제 수위가 조절이 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입장을 좀 고려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지내보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 지금처럼 네. 부동산이 핫한 적도 없고 네. 역으로 또 부동산이 국민 경제에 또 국가 경제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뭐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하다 보니 저라도 네. 그냥 팩트만 얘기하고 싶다 하다 보니까 저 같은 분도 좀 계시고 네. 그분들은 이제 주로 방송에서 조명을 잘 못 받죠. 네. 왜냐하면 방송국들도 아시겠지만 건설사가 지주인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과 네. 어떤 지분 구조의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분들이 정확한 팩트를 접하기는 좀 난해한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새 유튜브가 잘 돼 있잖아요. 예. 유튜브에 이제 진정한 어떤 뭐 팩트를 얘기하시는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항상 그 언론 보도보다는 유튜브 팩트를 몇 개 비교하시면 좋은 답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렇게 제가 교수님을 이제 뵙고 질문을 막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네. 이제 유튜브 채널을 작년 6월 달쯤에 네네. 6개월 정도 좀 넘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6월 맞습니다. 28일 날인가 이렇게 맞습니다. 오픈을 예. 하셨던데 그러니까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낸 이유도 조금 이렇게 팩트를 사실 그대로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내시게 되신가요? 아니면 어떤 연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경제 전문가들도 아시겠지만 이 너무 이 젊은 층, 그 중산층의 어떤 부를 부동산을 통해서 이제 합리적 약탈적인 형태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의 이제 소득이 받쳐지고 나서 상생하는 형태의 어떤 성장은 좋은데 이 양극화, 초양극화가 되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되고 네네. 사회도 또 냉각되고 좀 좋지 않잖아요. 네네. 사회 분위기가. 그러면서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이 6.21 대책이 있었잖아요. 예. 6.21 대책을 듣는 순간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뭔가 정말 이 기득권들이 너무 심하구나. 네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저 시청자분 중에 집을 가지고 계셨다가 혜택을 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선생님들 중에. 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 그분들 욕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만큼 또 세입자분들한테도 혜택이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버는 건 더 벌게 해주고 네. 이게 너무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예. 이거 알릴 길이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하게 됐는데 일주일이 늦게 시작된 이유는 이제 제가 할 줄을 모르니까 우리 아들이 좀 도와줘가지고 겨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채널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네. 오면서 또 깜짝 놀랐던 게 이 구독자 수보다 네. 조회수가 거의 평균 다 2배 이상 많더라고요. 제가 네. 보니까 구독자가 아직 6만이 조금 안 되던데 영상 조회수를 보면 10만이 훌쩍 넘어간 것들이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름 굉장히 심플합니다. 한문도 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쭤보는 것들 중에 혹시나 더 자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채널을 보시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현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진짜 저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나오셔서 이건 법이 잘못된 법이야. 어떤 분들은 법은 좋은데 시행의 시기가 문제야. 뭐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네, 많으신데 네. 그리고 뭐 이것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 이것 때문에 뭐 작년 8월 달에는 난리 전세가가 났었죠. 재작년 8월에.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전문가시니까 또 네네. 학생들이 가르치시면 부동산 3법은 어떤 법이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존속해서 꾸준히 가야 되는 법인 건지 아니면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없어져야 되는 법인 건지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분들이 이제 좀 헷갈리실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네네네. 건지 좋은 것 같긴 한데 너무 이 전세가 폭등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왜 그 법이 바뀌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MB 정부 때부터요. 네. 그때부터 전 세계 UN 헤비타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예. 그 헤비타트라고 해서 이제 인권과 주거권에 대한 예. 위원회가 설립이 됐어요. 네네. 유엔에. 네. 거기서 이제 전 세계 그걸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임차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권고를 하죠. 임대차법을 좀 고쳐라. 네네. 2년마다 이사하는 건 좀 아니다. 네네. 이 얘기예요, 요점은. 예, 맞습니다. 권고를 받은 게 2008년도에 받았고, 그래서 법안을 만듭니다. 그 당시 여당인 뭐 한나라당, 뭐 이런 네네. 데서 법안을 만들어 임대차를 2년, 뭐 3 더하기 3, 3, 네. 2년, 여러 가지 법안이 몇십 개가 나왔는데, 통과가 안 되고, 이제 계류 상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박근혜 정부가 됐잖아요. 네. 또 공고를 받습니다. 네. 안 하니까, 또 받고 하다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2018년도에 조사단이 나옵니다. 아예 아예. 하도 안 그러니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G7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약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경고장을 대놓고 날린 건 아니고 네. 조사단이 왔다는 자체가 경고 개념이에요. 네네. 그래서 주거권 실태를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하니까 여러분 왜 쪽방 고시촌 문제 예, 고친다 예.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임대차 기간에 대한 2년 이거 있잖아요. 이 부분이 열악하다. 네. 선진국 치고 네네네. 그래서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고쳐라 해가지고 그게 부랴부랴 고친 겁니다. 만약에 요번에도 안 고치면 네. 그 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그럼 정말 연이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돈만 선진국인데. 있지 완전 예. 스크루지니까 그래서 이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시간을 조절을 잘했어야 되는데 네. 시간을 집값이 막 폭등할 때 해버리니까 전세값이 이제 폭등하는 효과를 빚게 된 거예요. 저 세입자한테 전가. 왜냐면 2년 동안 못 받으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이게 폭등이 일어나서 또 전세값 폭등 때문에 서민들이 많이 힘들었죠. 네. 근데 그 결과는 이제 지금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갱신되고 처음만 힘들지 네. 예전에 89년도에 바꿀 때도 딱 1년에서 6개월 2년으로 바뀌었죠. 네네. 예. 그때도 6개월, 1년 뒤에 네. 안정됐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4년째가 되니까 2년째 되니까 안정이 됐죠. 네. 그럼 이 법은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돼서 아니면 개정이나 이런 부 제가 그러니까 조금 의문되는 건 중요한 법이죠. 2+2가 아니고 그렇게 하거든 그냥 4년으로 해버리면 네, 원래 4년이었습니다. 원안이. 예, 예.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정확하십니다. 갱신을 할 때마다 근데 서로 예. 그 제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변호사들 수입 늘려주느라고 법 그 개정 과정에서 실제로 그 법무부 장관 있잖아요. 예. 그분 결제였어요. 예. 결제인데 결제 직전에 여러 이제 세력들이 말씀하신 일부 분들 폐지하자는 분들이 우리도 이사 들어가야 되면 2년 어떠고 이렇게 된 예, 거예요. 예. 근데 한쪽에서는 그럼 다른데 2년 살다 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정되잖아요. 예, 예.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그분들은 부동산 잘 모르니까 그래 그것도 그렇다고 그게 쌓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큰 영향을 올지를 몰랐다고 당사자 인근자가 저한테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4년 말씀대로 4년이 원안이었어요. 예.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어떻게 시행이 되고 나면 초창기에는 네. 좀 문제가 된다 하면 그냥 4년으로 갔으면 지금쯤은 많은 부분들에 있어갖고 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4년이면요. 4년마다 이게 다시 로테이션이 예, 되잖아요. 예. 4년째부터. 예, 예. 똑같은 거고 제자리로 가고 안정된다는 건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임차인들 젊은이들이 살아야 나라가 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법입니다. 좋은 법인데 뭐 폐지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투자하시거나 왜냐하면 2년마다 집값이 올라야 전세 가격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하는 건데 그건 젊은이들이 힘들잖아요. 예.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이코노미스트의 그 5% 세대하고 예. 3% 세대 해석이 나왔더라고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다 같이 사는 사회를 예. 볼 땐 좀 유지를 잘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크게 말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교수님은 전체적인 그래 우리나라 부동산은 앞으로도 그래 무조건 부동산 투자는 해놔야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깨지지 않고 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건지 아니면 뭐 인구도 계속 줄어들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믿음들은 점점 이제 좀 사그라들 것 같으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번에 이제
60 이상 세대는 두 번째, 세 번째 경험이잖아요. 네. 올랐다가 내려가는 네. 게. 그리고 40 분들은 두 번째고 40 20, 30 분들이 첫 처음 번째,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겪었으니까 다음에 하실 때 공격적으로 가겠어요? 지금 요번에 영끌 할 때 60, 70대 분들이 사분들이 많이 털었거든요. 네. 그리고 20, 30분들이 거의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이전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 70, 80, 60들은 이제 20년, 10년 지나면 이제 조금 좀 다른 환경에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감안하면 분명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20, 30이 지금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피라미드 구조가 밑에서 받쳐줘야 시장이라는 게 올라오는데 밑에가 약해지고 있잖아요. 10년까지는 괜찮겠지만 20년 지나면 시장이 완전히 변할 겁니다. 물론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 그런 도심은 이제 견조하게 가겠지만 나머지 수도권 중에서도 차별화될 거고 네. 지방은 더 양극화가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 발전 이런 거. 네. 요즘 이렇게 보면 뭐 모든 규제들은 다 이제 푸는 쪽으로, 그러니까 네. 부동산을 살리는 건지 아니면 뭐 일각에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 둔촌주공이 이제 문제가 되면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네. 뭐 거기에 관계된 증권회사나 아니면 그렇죠. 뭐 PF 대출을 네. 해준 여러 가지, 그러면 금융권에서 또 대출을 조이기 시작하면 많은 여파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둔촌주공 살리기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부동산을 살기 위한 피치 못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또 반대편에는 서민들이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네. 그런 대책은 해주지 않으면서 맞습니다. 돈 많은 회사들이 돈 벌 때는 그렇죠. 자기들이 그냥 뭐 이렇게 다 하고 힘들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도와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공정과 상식은 좀 어긋나죠. 예. 그러니까 정확히 보셨어요. 그 둔촌주공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그 대환이 안 되면 PF가 네. 좀 전이될 가능성이 많은 게 이미 해외에서 다 주시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블룸버그에도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블룸버그에서 그거 할 일이 없어서 우리 둔촌주공이나 나오겠어요? 그만큼 이제 이 여파가 크니까 둔촌주공이 아마 이 대책이 없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땐 진짜 한 50%, 60% 계약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가 봐도 완전히 죽어요. 그건 사실 정부가 조금 잘한 면은 있다고 봐요. 다만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균형이 안 맞는 거야. 그럼 무주택자와 서민을 위해서 또 자영업자 있잖아요. 이분들부터 그럼 구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네. 여기는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비판을 받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 뭐 급하다 보니까 그것만 했는데 차후에 자영업자와 무주택 서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세 대출 금리가 높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환대출 특례 보금자리론도 집 있는 사람이잖아요. 영끌한 사람 구제한다 하지만 아닌 사람도 혜택을 받잖아요. 그러면 전세 대출 금리를 받으면 6%인데 여기는 4%? 예. 누가 더 약자인가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비판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좀 아쉽죠. 정부가 이왕 이렇게 했으면 약자 인구의 반이에요. 예. 그걸 좀 고려했으면 참 좋겠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부동산, 그러니까 그 증권회사에서 나온 레포트인데 이 제목이 네. 되게 특이해서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과 꺾이는 금리다. 네. 중요한 것은 예, 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시장은 오른다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금리는 결국 이제 뭐 그 고점을 찍고 네. 조금 유지가 되다가 내려올 수밖에 없으니 네. 요 기간만 잘 버티고 매수 타이밍을 잘 보고 들어가면 네. 우리 다시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쵸.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야, 이거 말 되죠. 말이 참 재밌게도 잘 쓰지만 만들었죠. 예. 근데 교수님은 이런 의견이나 이런 조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는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꺾이지 않는 마음과 꺾이는 금리라 그랬잖아요. 네. 지금 상황으로 대변해서 말씀드릴게요. 꺾인 마음들과 꺾이지 않는 금리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그렇잖아요. 예. 거꾸로 한 얘기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다 시간 타임 갭이잖아요. 타임 갭과 주기를 따고 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던지는 말은 제가 볼 때 희망회로고 현재 타임 이게 이제 미국 물가가 잡히고 경제가 좀 버블이 조정이 되고 이 다음에는 이 말이 또 맞죠.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성급한 조어고 만든 조어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이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언제 동의하냐? 부동산 상승기에는 제가 동의할게요. 네. 경제가 살아나고 있을 때 금리가 내려가고 네. 지금은 전혀 반대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락기에 접어든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네, 네, 그렇고 네, 그러면 네. 이제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꺾였기 때문에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부동산의 상승기가 올 것이다. 반등, 네, 네. 예, 반등도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다. 굉장히 한 3년, 길게는 한 7년까지도 부동산 시장이 냉각돼서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네. 교수님은 어떤 쪽의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V자 반등은 무조건 없고요. 네, 무조건 없고. 네, 무조건 없고 L자 반등, L자로 가다가 반등의 폭이 L자 다 하단이 2년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첫 시나리오는 두 번째는 7년짜리가 뜰 것 같아요. 네. 3년, 2년이나 3년을 가든지 7년 갈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그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금리하고 경제상을 봐야 되는데 네.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네. 저보다 뭐 우리 잘 아시잖아요. 시청자분들이 네. 증시하시니까 네.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그 환경 속에서 수요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뭐 LTCM이 망한 것도 네. 수요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사실 피라미드 게임이잖아요. 저 경제 시스템 자체가. 네. 그러면 부동산도 하나의 경제 제어니까 그 관점에서 본다라면 뒤에서 사줄 사람이 있다라면 이 논리는 계속 이어가겠죠. 근데 일본이 남의 일 같지만 우리가 지금 비슷한 부분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현재 상태에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가 2006년도 미친 집값일 때요.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미친 집값이라 했습니다. 그때 네. 그때 PIR 지수 다 아실 텐데 4.4에서 그때 한 6, 7 올라가 막 시작할 때요. 근데 그때 표현이 뭐라 했냐면 정상적인 선진국이 4, 5다. 우리 7이다. 두 배가 가까이 된다. 난리 난다.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몇이에요? 20이요, 서울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갭이. 네. 그럼 그게 뭐냐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인데 도표 이제 뜨신 거 보시면 부담 지수라고 이런 게 있어요. HAI라고. 이게 전 세계에서 대부분이 다 120, 130이 정상인데요. 우리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20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갭이 생긴 거죠. 이미 서로 균형점을 맞는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뒤에 그럼 받쳐주는 수요를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은 무주택자가 몇 프로예요 지금? 48%나 50% 예, 왔다 그 갔다 정도, 하는데 예. 50%가 작고 그럼 서울의 70% 정도가 연봉 6,500 이하더라고요. 제가 조사하니까. 그럼 실수령에 딱 계산하면 이자에 대한 부담의 금액이 있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딱 계산하면 7, 8억짜리 집을 지금 금리로 못 사요. 그럼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기존에 시드머니가 있는 사람 외에는 지금 수요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규제 완화를 이렇게 폭탄을 던졌는데도 보름이 돼가는데 반응이 없잖아요, 시장에. 103 대책 이후에 네네. 맞죠. 원래 같으면은 MB 정부 때 2008년도에는 그거 나오자마자 매물 뭐 20, 30% 다 들어가고요. 집값은 막 바로 탔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있어요. 그때 네. 양도세 종가가 폐지돼서 그거 지금 다 기다리고 있다. 그거 아. 나오면 그것도 이제 역할을 하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안 보고 그땐 금리가 2%였어요. 예,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크다. 지금 5%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볼게요. 부동산 가격의 볼륨의 갭이 내가 소득의 5배일 때의 2%와 네. 이 볼륨이 클 때 2%는 금액이 크잖아요. 예, 근데 예. 버는 소득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이제 지금 중위로 표현하면 네. 중위 소득 대비 중위 가격 그 주택 가격하고 비율이요. 갭이 지금 예전에 미친 집값 시절에 2배 반 벌어졌어요. 네. 이걸 갑자기 돈이 어디서 생겨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집값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분위 중에서 5대 5인데 네. 20% 마지막 5분위들은 아예 그 집을 살 능력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로 커버가 되잖아요. 그 이거 빼고 그 나머지 40% 분위의 소득을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느 수준인지요. 그 한 300, 400도 안 됩니다. 중산층이 돼야 지금 6천 이건데 네. 그럼 그 40%는 사실 집을 사기 힘든 거죠. 네. 그럼 그 사이에 남은 건 20%인데 아까 뭐라 했어요? 50%는 집 있잖아요. 예, 있죠. 10%잖아요. 그 남은 수요가 10%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10%도 아까 연봉이랑 주택가격이랑 계산을 해서 보니까 이 갭이 크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수요 뽑기 힘들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2년, 3년 무조건 갈 것 같고 네. 가격이 내려오면 안 가겠죠. 네. 만약에 그 균형점에 내려온다면 그때로 사겠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는 2, 3년 보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자영업자들이 지금 리스크가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터지면
지금 사업자 대출로 대출 받는 분이 많아요. 아파트를. 예, 맞습니다. 주택담보에 안 잡혔잖아요. 그게 만약에 깨지는 게 아시겠지만 6%라는 룰이 있어요. 전체 매물 물량의 6%가 총 거래가 되거든요. 1년에. 네, 예. 근데 그 물량 중에 1, 2%만 움직여도 시장이 바뀝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현재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가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만약에 조금 터지잖아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둔총은 잘 넘어갔지만 그것도 우량 현장이니까 넘어갔잖아요. 네. 그럼 부실 현장 어떻게 되죠? 이제 다 뭐 정리가 사업- 해야겠죠. 예,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면 과연 이게 1, 2년밖에 안 갈까요? 규제 완화를 해도 그분 자산가들도 또 그렇잖아요. 자산가들도 지금 사는 게 낫겠어요? 더 떨어진 데 사는 게 낫겠어요? 더 떨어지면 이런 어떤 합리적 어떤 심리들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저는 리스크가 너무 많다고 봐서 아 최소 2, 3년 야 이거 잘못해서 이게 터지면 안 터지면 이제 조금 반등할 텐데 터지면 이거 오래 가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전에 뭐 유명한 짤로 돌아다니는 것들인데 네, 부동산 전문가 유명하신 분이 나와서 돈 네. 없는 거는 너만 돈이 없지 돈 있는 사람은 많다 뭐 이렇게 아, 얘기를 저기다 또 반론을 드리면 네. 제가 요새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자, 잘 보세요. 집이 10개가 있어요. 갭 투자 하신 분들이 자산이 10억 정도 돼요. 네. 근데 뭐 1억짜리 사면 10억이면 자기 자산 얼마야? 1억밖에 안 돼요. 예, 그렇죠. 100억 자산과 총 재산이 5, 6억인 사람도 많았었어요. 한때. 예, 저도 봤어요. 보셨죠? 예, 저도 봤어요. 자, 그런데 정말 웃긴 건 그분들은 투자의 개념을 알고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진 성향이고 이쪽에 다른 분들은 지금 둔촌주공 계약자분들이 저한테 엄청 전화 왔거든요. 계약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네네 예, 고민하는데 그분들이 들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다 6억에서 7억 8억이에요. 현찰로. 진짜 큰 돈인데. 근데 그분들은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 분들인 거예요. 네. 자기 집 마련. 그러니까 이 갭투기한 분들의 어떤 공격적인 성향하고 이거하고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뭐 그게 아니라 이거죠. 상황이 돈이 있어도 네. 이 집값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직 안 샀던 거예요. 네. 무주택자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유주택자, 다주택자 그 중에 3, 40%는 허당입니다. 네.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갈라치기 하지 마시고 다 사업마다 틀리다고 말씀드릴게요. 교수님을 만나 네. 뵙고 하니까 약간 이렇게 합리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네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부동산 강의 저도 뭐 예전에 안 간 지는 좀 됐습니다만 코로나 전에 가보면 네. 갔다 오면 있잖아요. 내가 바본가? 월급 모아갖고 그런 방향이 있죠. 그래. 야, 너가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벌 수 있는 저축할 수 있는 돈이 3, 4천만 원인데 갭 투자 이렇게 해서 그럼요. 하면 야, 금방이야. 그거 다 맞아요. 그렇게 돈 벌지. 네, 맞아요.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하잖아요. 정확한 말씀이죠. 예. 상승기에만. 상승기에만. 네. 근데 상승기의 끝점을 알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그걸 해야 돼요. 모르시는 분들은 물립니다. 물리는데 제 친구 예를 들면 잘 돈 벌고 좀 있었는데 2006년도 7년도에 개포 주공을 몇 개를 샀어요. 좀 비싸게. 배팅한 거죠. 올라가니까. 샀는데 물렸잖아요. 7년도 8년도 팍 물린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돈을 많이 있었는데 하고 돈이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이랑 똑같아요. 놀면 뭐하냐 상가 사서 임대료 그냥 갭으로 하면 그냥 돈이 나온다. 연금 다 받는다. 무조건 배팅해라. 이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때. 실제로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 친구 지인들 많이는 아니지만 청계산에서 막 오픈하는 상가들이 있어요. 그 당시 막 뜰 때요. 그 상가를 뭐 건물주도 알고 뭐 시행자도 아니까 두세 개를 배팅한 거예요. 왜? 세 개 하면 뭐 또 돈 버니까. 근데 그 중에 두 개가 아직까지 비어 있습니다. 청계산 가보세요. 비어 있는 상가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이게 실제 상가입니다. 아직까지 2006년도에 한 개. 이러면 얘기 끝난 거죠. 그 친구 개포고 물렸던 거 있잖아요. 2006년도 말에 물려서 그때 제가 사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 끝물이다. 물려가지고 2015년에 그 원래 가격 회복했습니다. 그 몇 년이에요. 그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말씀도 맞는데 결론은 그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시간, 사이클에 가서 해야지 그 얘기를 아무 때나 하면 안 되는 거죠. 상승기, 그리고 소득이 좀 늘고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주택가격 수준이 어떤 그런 유동성 확보가 될 때 타고 올라갈 때 딱 맞아요. 네. 근데 너무 올라갔을 때는 빨리 말에서 내려야 되는데 그냥 말 타고 그냥 바닥까지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잖아요. 그런 게 벌어지는 거죠 지금. 정답은 없다. 그렇죠. 정답은 없는 거. 결국은 뭐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되는데. 그 얘기들 했으면 주식하시는 분들 다 돈 벌었겠죠? 안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네, 똑같죠. 교수님, 그럼 교수님이 보시기에 2023년 네, 이 올해. 부동산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렇게 시장에서 네. 가장 이렇게 리스크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요? 예, 현재 시점에서. 저는 역전세, 강남발 역전세. 아, 강남발 현재. 역전세. 일단 웬만한 건 다 아실 거고 예. 잘 안 들어보신 얘기. 강남발 역전세. 강남이 지금 작년에 입주 물량이 적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벌써 작년이지만 내려왔잖아요. 6개월 내렸잖아요. 예. 근데 올해 또 입주 물량이 터집니다. 만 세대가 넘는다라고. 네, 그 만천 세대는 대단지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정확히는 2447세대입니다. 물론 청년주택하고 행복주택 이런 것도 좀 있어요. 도시형생활 네, 거기 한 1, 2천 개인데 그거 빼도 그럼 18,000개 되잖아요. 네네. 나머지 뭐 200, 300세대짜리 꽤 있습니다. 강남에서 2, 300세대는 큰 거거든요. 서울에 집 지을 데가 없어갖고 집이 계속 그거 왜 모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냐면 예. 우리 여러분 기억에 더듬으시면 2017년도, 18년도에 정부에서 그 분양가상 이제 뭐 이렇게 막 쪼이고 관리처분 막 들어왔잖아요. 네네. 그때 조합들이 빨빨리 해가지고 무더기로 그때 인가를 받은 게 이제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예. 요 입주가 그 시기가 이제 불행히도 이제 하락기로 올해가 많아요. 된 예.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1만 세대 이상 들어오는 경우 서울의 적정 입주 물량이 3만 세대, 3.5만 세대잖아요. 근데 강남 4구에 2만 세대가 몰려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이잖아요. 예. 강남 4구는 정말 힘들겠구나. 올해는 그렇게 좀 예측하고 후년도 또 마찬가지예요. 후년도 또 세고 그 다음 후년은 또 둔촌중공이 또 예, 많이 또, 청이 예. 들어오니까 강남이 의외로 힘을 못 쓸 수도 있다. 3년 연속 만 세대가 넘게 계속 대단지만 해서 꼭. 그렇죠. 오랜만에 일이죠. 강남이. 근데 강북은 또 반면에 견조해지는 거예요. 입주 물량이 좀 적어요. 그 네네. 반에서. 그래서 그런 시장을 봤을 때 그게 하나의 리스크가 되고 저는 자영업자를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제 연체율이 지금 다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신축이나 다. 근데 이게 언제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 트리거가 되는 건 저는 자영업자하고 그분들이라고 보고 나머지는 뭐 크게 막을 때는 없고 건설사들 중에 이제 이게 좀 드리기 그렇고 건설사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정부랑 이제 여러 네. 가지.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 건설사들은 다행인데 살아남지 못하는 건설사들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해요. 그걸 과연 이제 바이어들이 사주면 다행인데 이 사람들도 또 계산을 하니까 이게 더 다운된 가격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가지고 싶으면 정말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7년짜리가 터지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다행히 네. 미국이 좀 안정되고 이런 예. 상승 분위기가 좋아되면 2, 3년에 좀 끝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겠네. 근데 네.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강남이나 자영업자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걱정이야 했는데 뭐 속된 말로 제가 자영업을 올해 이제 하다가 제 주변은 거의 다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그러시구나. 속된 말로 그런 얘기하잖아요. 97년 이후에 네. 자영업자가 경기 좋다라고 얘기한 적이 언제 있느냐? 항상 안 좋았다. 매번. 속된 말로. 예, 속된 말로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네. 뭐 작년에도 자영업자 안 좋았다 그러고 올해도 그러니까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하락기 부동산이 상승기에 하락기야. 때니까 맞습니다. 이 하락기에 그 자영업 대출 받으셔갖고 집 사셨거나 이러신 분들이 대출 맞아요. 금리도 올라가고 또 장사는 안 되고 그럼 그걸 못 갚고 이러다 보면 이번엔 진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저도 방금 막 들었거든요.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반포에 이제 어떤 아파트인데요. 전화가 딱 왔는데 자기가 35억 가던 게 예를 들면 35억 가던 게 너무 내려와서 팔아야겠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가 27억까지 내려왔대요. 35억짜리가. 그래서 27억에 내놨대요. 네. 근데 전화가 딱 한 통 오더래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 2억 더 깎아주면 사겠다고 저쪽 매수자가 그러더래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회장이잖아요. 네. 무슨 기분 나쁘게 안 해! 이러면서 전화 온 거예요, 저한테. 황교안 이거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2억씩 깎으니까 화나잖아요. 근데 제가 파라 그랬거든요. 제 생각엔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파십시오. 아니면 그러면 5천이나 1억 이렇게 조정해 보시라고. 그래서 결국 5천 더 받고 파셨거든요. 네. 지금 고마워하세요.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하는지 정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계산해놔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급하게 규제안을 풀어쓸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보이지 않는 뭐 히든 리스크들도 아시면 많잖아요. 그냥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불편한 것들.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자영업자 부분들 정부가 좀 케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아파트 밑에 네. 원래는 돈가스 집을 하셨는데 네. 장사가 안 되셔서 오른쪽 간판은 돈가스고 왼쪽 간판은 그 또 이제 국밥집을 해서 두 개 네. 같이 하시더라고요. 저게 되나 그랬다가
같은 주인이십니다. 얼마 전에 그 간판을 다 떼고 저가 치킨 가게를 또 이제 오픈을 이제 하셨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일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치킨 먹고 돈가스 한번 먹고 뭐 이런 거밖에 네.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맞아요. 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뭐 부자분들은 또 자기들이 열심히 먼저 앞을 내다보고 또 준비도 맞아요. 하셨겠지만 네.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오늘만 열심히 사시다 보니까 그런 분이 많죠. 네, 네. 어떻게 바뀌신지 모르고 지금 네. 이렇게 힘들어하신 분들을 위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신경 쓰면 참 예. 좋을 것 같아요. 좀 예. 이렇게 세밀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좀 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전해봅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은 부동산에 있어갖고 제 뭐 금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미분양이 중요하다는 얘기, 전세가가 중요한 네. 얘기, 뭐 다 여러 가지 얘기가 쭉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갖고 집값이나 이런 걸 뭐 모니터링 할 때 요런 것들을 한번 주의 있게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지표는 있죠. 기본적으로 뭐 다 아시는 많이 들으셨을 텐데 팩트 보통 분들은 세 개를 놓으세요. 네. 거래량, 거래량. 추이, 그리고 전세가의 비율, 네. 전세가가 내려가나 네, 올라가나 올라가나. 이거하고 네. 미분양의 증가 감소. 네. 요 세 개만 놓으시고 네. 이게 이제 하방 쪽으로 가는 요인들이 세 개가 다 하는 날이 있어요. 네. 그럼 이건 100% 하락이에요. 100%. 네, 네. 제가 다 해보니까 여기다 이제 경매 지표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경매 지표가 이 세 지표보다 선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네 개가 다 가리키면 일단 이건 1년, 2년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년 말 제가 막 들을 때부터 이게 나타났거든요. 그 네 개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네. 뭐 우리 저 앵커님도 아시지만 미국의 금리를 당할 장사는 없잖아요. 네. 단 이런 건 있죠.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도 금리가 3%에서 집값이 오르니까 5.25로 올렸거든요. 네. 올리는데도 집값이 계속 올랐어요. 그 이유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집값이었다는 거죠. 대출을 부담할 수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예측이 됐어요. 그때 경제 성장률 아시잖아요. 6, 7%예요. 지금 1, 2%가 아니라 그 전에 막 80%였고. 그러니까 집값이 3년 동안 20, 30% 올라도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쫓아갔던 거지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글로벌 상황도 보시면 더 좋죠. 그렇겠네요. 예전에는 뭐 집값이 6, 7억 했다면 지금은 네. 앞에 일자가 붙어서 16억, 17억 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갭 차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6억에 5%랑 16억에 5%랑 완전 틀리죠. 완전 다른 거니까. 그 와중에 우리 페이나 버시는 자영업자분들의 그 볼륨은 소득 증가는 네네. 그거하고 갭이 생기니까 더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득 수준 같은 거. 그러면 일단 전세가 가격의 하락이 멈추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뭐 40%가 됐던 50%가 네. 됐던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래 10억짜리 거래가 되는 집은 한 5억, 4억 정도 되면 전세가 그러면 그게 만약에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안정돼서 쭉 간다고 그러면 네. 아 집값 하락은 이제 멈추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그 선행수로 봐도 아 되죠. 그렇게 봐도 그러니까 지금 되는 말씀은 전세가가 멈췄어요. 네. 그럼 집값은 내려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계속 조금 더 내려가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게 접어지는 점에 네. 사람들이 전세값하고 집값이 더 내려왔으니까 네. 그럼 전세돈을 활용해서 매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래량이 조금 늘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가 비율이 높아졌죠. 그 대신 거래량이 늘어나죠. 네. 그러면 이걸 하는 저 분양가들도 좀 싸졌단 말이에요. 네. 분양도 늘어나면 미분양이 감소해. 그럼 올라가는 거죠 배가. 근데 경매 지표도 보니까 경매가 잘 되고 그러면 또 들어가야 되죠. 예.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런 그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는 저 언론들의 문제죠. 제가 볼 때 네. 우리 대부분의 지금 이제 시장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유튜브가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요번 대책도 지금 잘 안 먹히는 이유가 저는 유튜브의 발전 때문인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너무 가짜 뉴스라는 게 판명이 많이 됐잖아요. 영끌할 때 언론들이 부풀린 게 속았구나 막 이러니까 뭐 이번에 어디 기자가 뭐 돈 받고 이런 것도 막 나오잖아요. 네, 기자들이 뭐, 믿을 수가 없구나 이런 판단까지 드니까 이 시청자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옥석을 가리니까 네. 교차 크로스가 되니까 크로스 체크가 되니까 시장을 냉정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세값이 안정되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일반 기사에서는 잘 안 보이자 안 네. 내주잖아요. 다 신고가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유튜브를 조금 활용하시면 제가 볼 땐 전혀 시장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천천히 뭐 자산 관리나 내 집 마련에 큰 무리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금융이나 특히 부동산 쪽에 계시면 굉장히 돈 많으신 분들, 뭐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많이 회장님들을 만나요. 많이 뵙을 거네요. 뵙죠. 네. 근데 왜 이렇게 서민이나 네. 어려우신 분들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보통은 저요? 그분들을 만나면 돈 있는 사람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와인 마시고 네. 그렇게 사시면 편하시잖아요. 편하죠. 예. 근데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꼭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미꾸라지 한 마리 있듯이 그러니까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사람의 종류가 5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좀 멍 때리고 중간에 그냥 이쪽도 했다 이런 분도 있고 어느 사람은 자기가 뭐 난 것도 없는데 노숙자분도 국가를 생각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 노숙자분도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인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부동산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번 분, 또 많이 벌었다 망한 분, 이런 거 막 생사고락을 좀 많이 봤어요. 네네. 많이 보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제가 이제 조금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돈을 막 벌던 시기에 좀 크게 죽을 뻔했어요. 확실하게. 근데 살아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덤을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한 발 물러서 세상을 좀 보게 된 거죠. 뭐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다 보니까 일단은 공정과 상식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보니까 제 자식도 해당되고 제 자식의 자식도 앞으로 이런 시스템이면 고생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동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잖아요. 네네. 이거는 후세를 위해서나 저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손자를 위해서나 네. 이러면 안 되겠구나. 매몰돼가지고 우리 국민끼리 치고받고 평가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면서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똑같아요. 네. 아니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왜 그러는데 제 성격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무주택자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같이 공존했으면 하는 바람.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같이 번성했으면. 그러니까 알맞은 집값이면 같이 알맞게 다 같이 가면 얼마나 행복해요. 네. 그걸 바라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네네네네. 전체적인 뭐 자본주의나 아니면 우리나라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교수님은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네, 집 신혼이나 아니면 꼭 어쨌든 뭐 이사든 아니면 직장에 옮겨가든 이렇게 해서 네. 집을 사야 되시는 분들은 네네. 그러면 지금은 집을 사지 말고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월세를 살거나 이런 것들을 추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내가 필요하면 뭐 집값이 좀 내렸으니 충분히 사도 된다라는 의견이신가요? 근데 두 개 다 해당됩니다. 두 개 다 해당이. 자기 DSR 네. 개념에서 30% 안 넘는데 본인이 사는 지역에 본인이 원래 사려고 했던 대상들이 네. 주택가격이 지금 30-40% 정도 조정을 받은 네. 지역들이 좀 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물가 상승률하고 이 장기 선은 우상향하게 돼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상. 네네. 그 2-3% 복리를 계산하면 딱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갭이 벌어졌고 갭이 좁혀지고 있잖아요. 네. 좁혀지는 중에 지금 말씀은 신혼부부예요. 네. 근데 DSR 개념이라는 건 지금 금리가 5%인데 DSR 개념을 넣는데도 30%밖에 안 된다. 금리가 만약에 2% 내려면 DSR이 15% 줄거든요. 부담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집을 가지고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집이 안정되면 네. 보이지 않는 기회 편익 비용이 있잖아요. 만약에 자제분들까지 있으면 더합니다. 신혼부부분들 만약에 아기를 낳았어요. 네. 지금 뭐 투자한다고 하셔가지고 안 사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가 만약에 신혼부부지만 아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아기들이 유치원 다니고 그러는데 방이 없고 막 이러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다 종합해 보시는 어떤 해안도 필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버는 게 얼마인데 부담이 이 정도면 그래 집값이 지금 10% 비싸다고 가정을 하자. 근데 샀을 때 그럼 10% 손해를 본다? 근데 그 돈을 내가 안 팔고 20년을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여기서 내가 벌어서 열심히 나의 일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하거든 분명히. 이거 머리 굴리는 시간에 그죠? 그 정도 갭은 조정이 됐다면 들어가셔도 된다고 봐요. 네. 근데 부담이 된다면 그건 냉정하게 일단 보류하셔서 말씀 주신 대로 사이클 계산하고 다 그걸 하셔야죠. 왜냐면 안정되기 직전에 상태가 안 좋으니까 네. 내 자산에 맞춰서 자산 포트폴리오 잡으셔야지 무리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때. 교수님은 대한민국에 네. 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는 네. 다 이 집값이 올라서 내 자산이 오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거의 투기의 대상이다.
투자의 목적으로 사는 거지 실거주의 목적은 거의 그렇지 없다. 않아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최근에 이거 한번 네. 우리 앵커님이랑 같이 신한이랑 같이 설문조사 해보고 싶은데 네. 제가 1주택자분들 많이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투자 개념으로 가신 분들은 40% 30%밖에 안 돼요. 다 10년 20년 사신 분들 많아요. 오르면 좋지.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선거 때 저번 대선 때 네. 무주택자의 50%가 저 보수를 찍었고요. 네. 유주택자의 50%가 진보를 찍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선진화돼 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유주택자들이 자기 집값 오르고 뭐 이렇게 지금 언론이 문제예요. 다시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면 언론 보도만 만약에 6개월 없고 그냥 부동산 자료만 딱딱 올린다고 가져가면 전혀 문제 없는 대한민국이에요. 왜? 자연히 시장이 조정되잖아요. 비싸면 안 살 거고 싸면 살 건데 이걸 자꾸 펌핑하니까 맨날 피곤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신혼부부나 그런 분들이 그분들이 뭐 힘들어 하시는데 얘기가 좀 샜지만 정치하시는 그분들이 정책을 만약에 지금 만약에 3기 신도시 분양하잖아요. 네. 3기 신도시 원가 따지면 제가 그거 들어가 보려고 그러는데 그 예전에 그 조성 원가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라의 세금으로 사는 사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세금과 계산의 원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나라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면 되나요? 그건 안 되죠. 명분 하나 있어요. 돈 남는 돈으로 임대주택을 진다. 이거는 괜찮아요. 네, 그거는, 네. 근데 그럼 투명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조성원가를 했을 때 주택 가격이 엄청 정상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지금 시세 대비로 가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시세가 좀 내려왔잖아요. 예. 시세가 내려온 거에 80%에 분양할지 70%를 분양할지 나라가 정하잖아요. 네. 그 나라가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신혼부부분들은 제가 볼 때 그것도 좀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하나의 팁일 수 있어요. 어떤 지역은 분명히 다 비싸게는 안 할 거고 명분을 세워야 되니까 어떤 지역은 시세의 60% 했는데 저렴한 상황이 나왔어요. 중요한 건 총선이 앞에 뒀다. 네. 올해 말 정도 되면 저렴한 분양가들이 나올 것 같아요. 왜? 네. 그게 막 나오면 정부가 일을 잘하는 느낌이 들면 표가 오잖아요. 그때가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신규 분양에 대해서 뭐가 좋은 자리, 좋은 가격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네. 유추할 수 있죠? 뭐 이런 것들. 네. 이 정치라는 게 참 네. 이렇게 난 싫어 몰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나한테 유리하도록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 네, 부분도 맞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 요즘 전세 물론 그게 뭐 특정 지역의 빌라 이런 것들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지요. 많죠. 네, 많죠. 근데 그 전세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보통 서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 없으시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을 네.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제 제가 그 전세 사기나 아니면 전세를 들어갈 때 꼭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겁니까?라고 여쭤보면 일단은 빌라는 들어가지 마라. 그쪽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니까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뭐 이렇게 지금 그래 나는 내 집 마련보다 일단은 주거의 안정성은 있어야 되니까 전세 정도는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께 요거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라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전세 들어가실 때요. 크게 어렵진 않고 이제 시세. 네. 이제 빌라와 아파트를 말씀드리는데 아파트도 지방은 역전세가 많습니다. 사고가. 근데 서울은 없죠. 네.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전세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보증보험이 있으니까 네. 그나마 난데 어떻게든 시간이 걸리지만 그건 좀 환원이 돼요. 네, 네. 이번에는 문제는 이제 생돈을 가지고 할 때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이 수요자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정부에서 이거는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봐요. 예를 어떤 들어서 부분? 예. 보십시오. 이걸 왜 정부에서 제도가 잘 돼 있다라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치안 유지처럼 주거도 안정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 주거 안정 유지를 누가 해야 돼요? 나라에서 일부 케어를 해야죠. 예. 하물며 길바닥에 돌도 지어주는 세상인데 정말 중요한 내 잠자리를 갖다가 정부의 제도가 미비해서 그런 거를 지금 물어보시면 우리가 해결하는 걸 물어보시잖아요. 답을 네, 달라고. 그렇죠. 저는 들어간 사람이.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부에서 어떤 전세를 들어가잖아요. 들어갔을 때 보증보험을 일단 해결된다고 치고 네. 들어갈 때 공인중개사라는 사람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공인중개사 분들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진다 그러면 사고 날까요? 공인중개사 분들은
부동산을 알잖아요. 네. 안 날 것 같죠? 그냥 공인중개사들한테 페널티 그냥 면허증 취소만 아니야. 이건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너 난리 나겠죠. 근데 이게 하는 게 공인중개사분들이 사는 거예요. 왜? 같이 먹잖아요. 지금 방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인중개사분들이 협회장님이 과감하게 우리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취소한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겠죠. 뭐 그거 할지를 뭐 주인하고 이걸 어떻게 알아? 그럼 공인중개를 왜 해요? 그 아무나 해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길 가는 사람이 해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의미가 그렇네요. 없잖아요. 예. 그 명분을 해가지고 위헌 소송을 할까 말까 생각했어요. 제가 솔직히 공인중개사분들이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지막 책임은 나라가 이거를 제도화 시킨다라면 사기가 나겠습니까? 외국처럼 월세인데 그런 사기가 없잖아요. 물론 월세 사기 치는 사람은 있겠지만 볼륨이 작으니까 회복력이 빠르지만 이거는 크잖아요. 파산 젊은 사람들이 특히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부가 애초에 이 제도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전세를 놓을 때는 최근 실거래 매매 가격 시세의 몇 프로 이하 뭐 만약 박았다고 칠게요. 네.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게 박으면요? 네. 나의 재산권 침해? 아니죠. 공익을 위해서 안전하니까. 분명히 헌법 23조에 나와 있어요. 본인의 개인의 재산권은 보호된다. 네. 단 공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 공익을 위해서. 자꾸 사고가 나니까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많은데 그걸 근데 국민 투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주택자분들은 무조건 반대표 250만. 그렇죠. 예. 1주택자분들은 자기 자식들이 있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 1주택자 중에 반은 반. 솔로라고 치면 1주택의 반은 2천만 중에 250만 빼고 여기 1,100만 중에 600만 하고 무주택자분들은 다 하면 1,900만이 찬성할 거 아닙니까? 최소. 그럼 비율이 벌써 나오잖아요. 국민 투표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에 계신 분들이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전세 갖고 장난 안 칠 거고 아까 말씀드린 제 개념에서 아 여긴 저평가됐구나. 네. 덜 개발됐구나.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투자하고 이런 아주 건전한 투자의 길로 대한민국이 가면 이런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커리어가 쌓이면 다른 나라 가서도 막 갭 투자하고 옆치고 이거 말고 저기는 개발하면 돈 되네. 네. 이런 아주 멋있는 좀 그레이드 높은 자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교수님의 말씀인데 차익 거래. 그러니까 뭐 집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건설적인. 그렇죠. 건설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것도 할 때 거예요. 많아요. 네. 그거 할 때 많거든요, 사실. 근데 다 그쪽에 가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네네네. 그런 것들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교수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야 정말 심심하지 않으시겠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항상 아이디어를 그냥 아이디어만 끝내시지 않고 이렇게 또 계산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거 해봐야 되지 않나요? 예. 네. 그래서 진짜 교수님 이거 다음번에 오늘이 이제 저희가 첫 만남이고 이제 앞으로 네네네.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예.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 저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네.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야 우리가 꼭 여기에서만 투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오 그래 베트남 가서 우리 1호선 어느 역 여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베트남 계속 개발되니까 우리 거기도 한번 가보자라고 같이 공부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모임. 그 베트남 지금 가시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공부. 맞아요. 그러니까 꼭 제도도 공부하고. 우리나라에서 강남을 20억에 사는 게 맞냐, 30억이 되는 게 그렇죠. 맞냐 이런 소모적인 그거보다는, 논쟁보다는 맞아요. 앞으로 다른 나라 네.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만큼 발전할 거니까 이런 식의 발전이 되면 이런 식의 투자나 아니면 뭐 맞아요. 이런 식의 뭐 판매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그럼요.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엄청난 에너지가 있으니까 잘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